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2-1단원 이생규장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같이 모둠 수업을 했던 반들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 목요일 날 수업했던 반에서 모둠별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오늘은 한목에 다 엮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은 가장 좋겠고요. 출력하면서 같이 빈칸을 채우고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따라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이제 학습지를 띄워놓고 이 수업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직접 써보지 않고 눈으로만 수업을 보는 것은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작품 개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요, 고전소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소설 중에서도 이 소설은 특이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죠. 그것을 우리말로 전기소설이라고 합니다. 즉 기이한 것을 전하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전기소설이고요. 이것은 조선 초기 때문에 아직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이죠. 당시의 이름은 훈민정음이 일반 민가에까지 잘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문소설, 한문으로 지어졌습니다. 성격은 아까 얘기했던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 그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전기적이라고 한다고요. 전기적이고요. 낭만적이고요. 마지막에 둘 다 죽죠. 그래서 비극적입니다. 자, 배경으로는 시간상으로 배경은 고려 말. 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알 수 있나요? 바로 홍건조의 난이 이때 발생을 하죠. 공간적으로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 즉 송도입니다. 주제는요, 무엇을 초월해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자, 특징은 첫 번째,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특히 최 씨는 이생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현실의 어떤 부모의 어떤 명을 거역하는 것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여자가 그렇죠? 그렇게 나선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운명, 자기 죽었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다시 환생을 한 거야. 뭐 이런 끊임없는 어떤 저항 정신,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자, 두 번째,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룬 부분에서 정기적 특성, 정기 무슨 말이지? 헷갈린다.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삽입시를 활용하여 여기에 작품에 보면은 처음에 이생과 최 씨가 만나게 되는 것도 최 씨 집에서 최 씨가 이제 시를 읽고 있는 모습에 이생이 뿅 하고 반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런 이제 사랑을 최 씨에 대한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돌에 감아서 다시 최 씨에게로 던지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 즉 최 씨가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암시하는 시를 노래를 부르는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제 사건이 전개됩니다. 몇 번의 만남과 이별요?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로. 자, 그리고 유교, 불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를 얘기합니다.
뭐 이제 노자, 장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노장 사상 뭐 이런 거 들어봤었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사상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작품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이생이 최씨를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전개 이생의 누가? 부모님이 이 결혼 반댈세 하고 반대를 하죠. 그러자 최씨가 결사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결국은 설득하고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 이번엔 누가요? 홍건적입니다. 홍건적이 침입으로 누가 죽어요? 최씨가 죽게 되죠. 여자 주인공이 죽어버렸어요. 절정 이생이 최씨 누구와? 다시 살아 돌아왔어요. 환신이라고 합니다. 몸이 살아 돌아오다 라고 해서 환신과 제외하여 행복하게 살지만은 우리 교과서 내용 알죠? 이번에는 명부에 이제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 오래 살게 되면은 사랑하는 이생 너한테도 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최씨가 다시 저승으로 떠나면서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인공의 세 번의 만남과 이별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만남은요, 이생과 최씨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해요? 이생의 부모님이 반대하죠. 자, 부모님 혹은 사장님 혹은 선생님 이렇게 상하 관계가 지어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봉건적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생이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 부모님이 야, 너 남자친구랑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져 그러면은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의지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자유주의 사회라고 한다면은 이에 반해서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봉건적 사회, 봉건주의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봉건적 사회 제도가 이별의 원인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최 씨가 극단적인 그렇죠 다이어트 이제 투쟁으로 결국은 이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생과 최 씨가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최 씨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의 난? 아까 앞에 써 있었죠. 홍건족의 난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진 거죠. 이생과 최 씨가 헤어지게 되고요. 최 씨가 도적에게 무엇을 당해요? 자,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그렇게 죽었는데 최 씨가 다시 환생을 해요. 그래서 이생과 최 씨가 재회를 하죠. 이제 여기에서는 최 씨가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뭐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은 어떤 신적 능력, 초월적 힘이 작용하는 거죠. 최 씨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최 씨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은 사실은 부모님이 야, 너 여자친구 만나지 마 라고 하니까 반항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최 씨는 남자친구를 못 보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났다가 심지어 이제 죽을 위기에까지 처해지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다시 부모님이 이생의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런 성격으로 볼 때 최 씨의 성격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성격임을 알 수 있겠죠. 진취적이고 적극적 있었네요. 이제 적극적자는 빼야겠습니다. 적극적인 애정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문화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고요. 그런 봉건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성격의 인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핵심 3. 작품의 정기적인 특성 및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적인 특성 뭐라고요?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 특성이라고요. 죽은 최 씨가 이승의 이생과 재회하여 사랑을 나누는 등의 어떤 비현실적인 혹은 초월적인 사건이 발생함.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된다.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 판타스틱한 그런 내용은 어떻게 이 소설의 내용을 이제 독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일까?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엮어낸다. 그냥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데 그걸 열심히 극복하는 것과 운명이 두 사람을 갈랐는데, 그렇죠? 삶과 죽음으로 나뉘어졌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이야기의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고요. 작품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의 사랑과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요. 네 번째, 그러면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생과 최 씨의 사랑, 즉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주위의 반대를 극복하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그렇죠, 다시 맺어지게 되는 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맨틱하고 바람직한 일이죠. 자, 그것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 혹은 어떤 역경도 우리의 사랑은 막을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죽음도 초월하여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다룬다. 부당한 현실은 여기서 사건은 뭐겠어요? 바로 홍건적의 난이겠죠. 이 난리는 이생이나 최 씨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당한 현실로 인해서 이생 최 씨를 비롯한 많은 고려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피해에 저항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나의 어떤 이제 저항 의지를 드러내려는 그런 이제 욕망이 강했겠죠. 이것이 바로 소설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핵심 5라고 해야 되는데 핵심 4라고 갖다 끼우기를 잘못했네요. 자, 이번에는 작가 김시습과 금호 신화의 창작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가 김시습의 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윤영기의 신동으로 알려집니다. 일화에 따르면 김시습은 3살 때 외조부로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한시를 지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천재네요.
5살 때 세종의 부름을 받아 궁궐에 들어가 세종의 테스트를 거치고 훗날 중용, 높이 쓸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약속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이후 불운이 계속됩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요. 결혼도 1년 만에 파토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공부를 해서 과거를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던 1453년 김시습이 19 되던 해입니다. 그때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이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내용은 세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니죠, 이제 당신은 세조가 아니고 수양대군이죠. 즉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문종이에요. 근데 문종이 몸이 약했다고 하죠.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단종은 나이가 많이 어렸었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저 어린 조카 왕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을 폐위시키는 계기가 되는 사건,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비분관계, 어떤 일에 슬퍼하고 분노하며 강한 어떤 이제 저항감을 느낀다, 이런 뜻이죠. 비분관계의 심사를 억누르지 못하고 보던 책들을 모아서 모두 불사른 뒤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유랑길에 오릅니다. 나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나 벼슬 안 해! 뭐 이런 이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런 그릇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 그리고 운명에 대한 저주의 울분을 쏟아부은 것이 바로 금오신화이다. 자, 금오신화는 이런 김시습의 인생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작가의 삶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자,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세계는 굉장히 나쁜 현실,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육신, 생육신, 그리고 당대의 왕이었던 단종,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 시대의 사상적 배경은 유학, 구체적으로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유학의 문화적 배경은 충신 불사이군, 즉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어. 충신은 한 명의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시습은 한 명의 왕, 즉 단종에게 충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를 받드는 것은 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조를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유학은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학문이고요,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귀신, 저승세계 이런 거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이 작품에 나타난 세계에서 비합리적이고 불행한 사건은 바로 홍건적의 난입니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바로 이생과 최씨가 되겠죠. 사상적 배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귀신도 있고요, 저승도 있어요. 그러면은 초월적 세계관이죠. 바로 이런 것을 잘 나타내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에서 보면은 본권적 세계관보다는 적극적인 애정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상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습은 신하였던 수양대군이 임금인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원망하지만 자신이 현재의 임금인 세조에 맞설 수 없다라는, 바로 이제 임금이
아니죠. 신하가 임금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봉건적 세계관이 투철한 학문이 바로 유학, 성리학이니까요. 그럴 수 없다는 유학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적 초월적 세계관의 바탕이 된 금오 신화를 통해서 부도덕한 사건이 초월적 힘으로 교정되고 착한 사람, 즉 이생과 최씨가 구제받는 이야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최씨와 이랑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마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 세계만을 따를 수 없었던,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시습은 유학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냥 뭐 책 잘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만 있었다면은 해피엔딩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자신의 어떤 세계에 대한 저항의식, 즉 세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자신의 가치관을 에둘러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책 팔아서 부자 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학만으로는 이제 현실주의에 이제 묶여 있는 유학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불교적인, 즉 초월적 세계관을 갖고 와서 그런 불합리한 세계에 저항하는 내용을 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정체성은 나는 유학자였어, 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의 마무리는 이렇게 이제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생규장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작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신화에는 5편의 작품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재밌는 작품이 이생규장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은 두 번째 이생규장전과 같이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만복사 저폭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만복사는 절 이름이에요. 두 주인공이 이제 만나서 사랑을 나눴던 그런 배경이 되는 절 이름이고요. 저포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말로 하자면은 주사위 놀이입니다. 주인공 양생이 부처님하고 주사위 게임을 해서 이겨서 이제 예쁜 여인을 만난다라는 뭐 그런 좀 다소 그렇죠. 이제 여기도 있죠. 전기 소설 판타지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뭐 그렇죠. 이생규장전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전기 소설이고요. 명혼 소설. 명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이 이제 귀신 명자입니다. 혼이 결혼할 때 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귀신과 결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런 의미로 명혼 소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생규장전도 이제 명혼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살아 있을 때 결혼을 했지만은 죽어서 귀신과 다시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명혼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 정기적, 낭만적, 비극적, 환상적, 이생규장전이랑 동일하죠. 배경은 고려조인데 딱히 어느 시대, 고려 때의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 잘 안 나타나요. 공간적 배경은 전라도 남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제도 역시 동일합니다.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특징은 역시 불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복사라고 하는 절 이름이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를 삽입해서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만복사 저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다룬 전기소설로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 작품은 이승사람과 저승영혼의 만남, 사랑, 이별, 이승사람의 탈속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다르죠. 구조가 이생규장전은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 그리고 그래서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복사 저포기는 아예 처음부터 이승남과 저승여의 만남, 사랑, 이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승사람의 탈속 즉 속세를 벗어난다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생규장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며 베풀을 점지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발원 사상,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며 제를 올리는 의식, 죽은 여인이 남자로 환생한다는 윤회 사상. 이런 윤회 사상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최 씨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환신이에요. 몸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고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리셋이죠. 그래서 이생규장전은 윤회 사상은 없어요. 윤회 사상은 죽은 사람이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한편 만복사 저포기는 작가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되기도 한다. 김시습이 일찍 미안합니다. 못하네요. 부모를 여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서 자란 것이다. 불도에 심취하여 승려가 된 것은 양생의 삶과 흡사하다. 또 여인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정조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게 지주를 팔지 않고 단종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한 김시습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생과 여인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은 부당한 세계와 횡포에 맞서고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또 다른 한편은요, 조선 이제 후기 소설인 조위환의 최척전입니다. 우리 교과서 66페이지에 줄거리가 있으니까요,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갈래는 한문 소설이고 애정 소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런 것이고요. 성격은 우연적인 사건들이 너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우연적이다. 그리고 판타지, 뭐 전기성 이런 거 없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 다루고 있다. 자, 배경은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그 이후고요. 공간이 조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중국과 베트남으로 굉장히 좀 넓은 이제 배경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주제는 이상 가족의 고통과 가족애를 통한 재회고요. 특징은 만남, 이별, 재회의 과정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거 이생규장전과 좀 비슷하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생규장전은 홍건적의 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네요. 차이점 뭔지 발견했나요? 최척전은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생규장전은 아까 판타지적 요소, 즉 정기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좀 급하게 많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요거 프린트 출력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만 따라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은 기말고사에서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한문도 좀 있고 생소한 단어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잘 듣고 따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검색 등을 통해서 빠진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꼭 메꿔야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별도의 숙제는 따로 내진 않겠습니다만, 자, 65페이지, 66페이지 오늘 했던 내용 참고로 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들. 자, 다음 주에 다시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